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백억 마스터 플랜 2부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역시나 이화영이고요. 네, 지난주 시장이 다소 출렁출렁해서 대응하기 힘드셨죠.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바람 불어주면서 다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오늘 하루였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동안 라이브로 함께 보시면서 든든한 전략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마감 상황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네, 새로운 한 주 출발부터 양시장, 시장 표정이 좋습니다. 사실 시장에요,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많았는데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죠. 일단은 땡큐 파월이라고도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미증시 분위기 좋았고요. 우리 증시 또한 화답을 해주는 모양새 연출이 됐죠. 유가 증권시장 먼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로는 41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오늘 지수 상승 끌어줬고요.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3,200선 넘기면서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3,209.86포인트에 문을 닫았고요. 코스닥 이어서 만나볼게요. 조금 더 상황이 좋습니다. 2% 가까이 강한 상승력 보여줬고요. 800선 코앞에서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798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을지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일단은요, 양대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매도 우위가 동시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불 들어와 있죠. 그리고 거래소에서는요, 보시다시피 메이저 주체,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관 쪽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량을 담아줬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요, 1,000억 원 정도 물량이 더 들어오면서 기관 쪽 매수의 폭을 한 번 더 키워줬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를 오가면서 다소 매수 가담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역시나 메이저 주체 수급 들어와 줬는데요. 역시나 강한 건 바로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2,200억 원대 매수 우위 포착되고 있다는 점까지 수급으로 짚어드릴게요. 이어서 월요일 밤 10시 함께 해드릴 마스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라운더 마스터 서성민 대표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한 주기도 하고 상승 바람이 불고 있죠. 이럴 때 내 종목에도 함께 잘 가져야 기분이 더 좋은 건데요. 내 계좌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만 소외받고 있다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50분 라이브로 알찬 수익 극대화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통창과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화면 우측 하단에 팍스 통신망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 띄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열려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카메라를 통해서 이 부분에 갖다 대시면 저희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뜨거든요. 클릭 한 번으로 지금 입장하셔서 수익 내는 전략과 또 마스터 종목까지 모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올라운더 마스터까지 간략하게 소화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올라운더 마스터와 함께 돌아옵니다.
네, 오늘과 내일에는요, 전국 곳곳에 비 소식 들어있으니까요, 빗길 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스터플랜 2부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올라운더 서성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장 이야기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마스터님 드디어 디데이인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화력을 키워줄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걸어줄지 고민이 되는데 네. 내일 아침 시장 표정이 굉장히 궁금해요. 내일도 저희 웃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빅 이벤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 말인즉슨 기대감이 반영됐다. 특히 뭐 원전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매기가 많이 쏠렸잖아요. 외국인 기관 매수세도 오늘 좋았는데 사실 이랬을 때 다음 날 이제 결과가 너무 좋지 않는 이상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게 돼 있는 게 주식시장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잘 동반이 됐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있으나 일단은 오늘 선반영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획기적인 걸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오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에 대한 뷰가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금리 인하 기조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오늘 주가 지수가 좋았잖아요. 하지만 기존에 많이 올랐던 섹터에 대해서는 분명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섹터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는지 섹터 조금만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단 그 하락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뭐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일단 과도하게 올랐던 측면에 대해서 되돌림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사실은 앞으로는 조금 그동안 못 갔던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있었어요. 반도체 관련 섹터라든가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 라인이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라인을 볼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게임주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 게임주 그다음에 관세의 영향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봤었던 자동차 관련주를 볼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에 대한 그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요. 이미 선반영되었고요. 자동차주들 자체가 현대 기아차라든가 이런 쪽이 사실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 상당한 매출처 확보에 그 매출처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또 유리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가격적인 우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은 놓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양 기업들 그리고 게임 관련 기업들, 자동차 쪽도 예의주시해서 함께 보는데 그 안에서도 자동차 부품단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디 섹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까지 선점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시장 이야기 먼저 여쭤봤고요. 종목으로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로봇주 이야기 해봐야겠죠? 그중에서도 로보티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의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가 피지컬 AI 관련해서 언급을 다시 했고요. 또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 이게 또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노동력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투자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확실하게 이게 구조적인 상승이라고 하면 더 쉬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오늘 들어오는 수급에 저희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줘야 되는지가 가장 물음표인 것 같아요. 로봇주 그리고 로보티즈는 좀 어떻게 다가가 볼까요? 일단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산업의 움직임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러면은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가 지금 기업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노란봉투법 통과와 같은 것들이 일단 노동조합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상당히 키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현대차의 파업 얘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단체 행동들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는 일단은 말 안 듣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로봇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비용적인 측면을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당연히 사람이 효율이 더 나오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기술력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또 로봇 쪽으로 쏠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로봇주가 올라간다. 이런 투자는 상당히 좀 너무 암울한 미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고 거기에 어.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관심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피지컬 AI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AI라는 것 자체가 형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AI에다가 피지컬을 입혀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그러면 인간의 형태를 띤 로봇들이 AI처럼 생각하고 일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좀 효율적이지만 그래도 끔찍한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개화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잘 말씀을 해주신 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투자했다.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기업이 투자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라든가 향후 측면에 봤을 때 관심은 가져야 된다. 다만 우리가 섣불리 접근하기는 힘든 섹터다. 차라리 모두의 관심에서 떨어졌을 때 로봇주를 공략하는 그런 빈집털이 전략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주가 오늘 좀 수급이 함께 붙어주면서 대장주격 친구들도 함께 움직여줬거든요. 네네네. 근데 로봇 안에도 보니까 섹터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혹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액추에이터 쪽도 있고요. 어느 쪽을 가장 보세요? 일단은 휴머노이드 관련 쪽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휴머노이드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퀴 달리고 뭐 손도 그냥 이렇게 집게 손이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관절형 로봇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의 관절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감속기라든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액추에이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장치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지금 눈부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로보티즈라는 데인데 네. 다이나믹 셀이라고 해서 액추에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력 측면에서는 로보티즈가 상당히 좋긴 해요. 그리고 1분기에 또 영업 이익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향후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긴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게 문제죠. 그래서 좋은 건 맞습니다만 예. 좋다고 해도 너무 비싸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것과 타이밍은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좋은 걸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건 관심 종목에 놓고 있다가
좋은 시점에 즉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취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력도는 그렇다면 충분히 있는데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의견으로 저희가 바라보면 된다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로봇 관련한 궁금증들 저희 팍스 통신망 안에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도 함께 띄워주시죠. 네, 이 종목은 사실 판 사람만 좀 배가 아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사실 무서운 표현이라고 느꼈는데 노예 계약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를 했지 않나 싶고요. 이제는 보니까 예전 주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나올 법한 이슈들이 조선 쪽보다 더 점수를 줄 만한 자리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되게 좋은 얘기가 오갈 것 같다라고 기대되는 1순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에 빠질 수는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전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을 따져보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뭐 미국 이 정도거든요.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일본은 한물 갖다 치고 일단 미국 빼고는 뭐 러시아, 중국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인 분위기상 맡길 수 없죠. 네. 일단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럼 남는 건 프랑스, 미국,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프랑스는 뭐 1년을 약속하면 3년이 넘게 걸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비싸요.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밖에 안 남습니까? 미국하고 한국밖에 안 남는데 미국은 원천 기술은 있는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조 능력이 없어요. 제조 시설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국을 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하나의 팀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주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다만 웨스팅하우스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도시바라는 회사도 웨스팅하우스하고 그런 식의 협약을 했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원전 쪽에서. 네. 근데 지금 우리가 UAE 관련해서 바라카 원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불공정 계약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는 기술 관련돼서 기술료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기간적인 부분하고 좀 제약적인 측면하고 다 따져봤을 때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언론에서도 가타부타가 되게 심해요.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게 쌍방의 의견들이 심하거든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는 그러한 부분이 제약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향후에 봤을 때는 그냥 대형 원전이 아니라 SMR 쪽에서는 그냥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새로운 시장에서의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지금은 그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그러한 불공정 계약이 나왔을 때 이 가격 라인에서는 저는 올라오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틀렸잖아요. 제가 틀렸습니다. 근데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맞추기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틀렸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잘못 보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제 주관적인 생각은 그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과도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의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PER 기준으로 지금 100배가 훨씬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과도하게 오버 밸류에이션 된 측면이 있고 오늘은 다행히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만 사실 얘는 수급으로 움직인다고 하기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따라 붙기보다는 조금 또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매력 포인트들은 많은 기업이긴 한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가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저희 조정 시 매수로 전략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의 경우에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갖다 대시면 저희 링크 뜨니까요. 링크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익숙하신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익 많이 내두셨죠? 네, 제가 60% 이상 수익을 낸 건 아니고 네. 실제로 낸 거는 한 30% 정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뭐 고점 기준으로 하면 60%가 넘게 올랐던 그런 종목이죠. 네, 제가 종목명을 이야기를 안 했네요. 바로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수익을 정말 차곡차곡 잘 올렸던 효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가네요. 올라갈 때 정말 무섭게 가는 것 같아요. 3거래일째 양봉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또 AI 단에서 꼭 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 구간에서는 저희가 긍정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스페타시스도 예. 그 어떤 분이 갖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목표가를 물어봤을 때 저는 6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6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6만 8천 원까지 갔잖아요. 네.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거 찍고 5만 5천 원까지 다시 빠졌으니까. 네. 그럼 거봐. 이거 6만 원 찍고 빠지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일단은 2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사실. 2분기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워낙에 AI 칩 시장에 대한 그러한 전망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다. 그리고 3천억 가량의 증설 효과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내년에는 뭐 1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MLB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모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멀티 레이어 보드라고 해가지고 다기층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얘는 거기에 관련된 기술력이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 다기층 회로 기판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HBM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필요한 그러한 기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그 MS라든가 이런 데서 얘네의 기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건 좋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이라는 게 일단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올랐다가 또 조정을 주고요. 또 얘가 올랐다가 다른 애가 오르고 이러지 지금 어느 하나의 거대한 사이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긴 네. 있는데 그런 게 모든 업종에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AI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동했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성장세는 있었지만 그 성장세 덕분에 또 너무 과도하게 미래에 대한 그 가치를 땡겨받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지금 가격대는 조금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보는 얘는 분명히 예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예쁘게 생겼는데 제가 이렇게 예뻐할 만한 그 친구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쟤 예쁘다. 근데 남들 관심이 없어졌을 때 그때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트레이딩 너무너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할까요? 자신 있으면 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예.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말리진 않겠어요. 네. 네. 역시나 이런 종목이야말로 가격 전략과 자세한 또 이야기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팍스통신망 안에서 함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찍고 들어오셔서 또 다양한 이야기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이야말로 가장 잘 아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통신망 꼭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종목 3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더 알찬 내용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마스터 플랜 3부의 문도 활기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26분 32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저희 올라운더 마스터와 함께 알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저희 네. 오늘 강의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오늘 강의 키워드 어떤 키워드일까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두 번째 시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6월 달인가 5월 달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심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알찬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내용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왜 하필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글쎄요. 생각하고 사세요? 장난입니다. 아까 땡큐 파월이라고 하셨죠? 예. 땡큐 파월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뭐죠? 금리 인하의 금리 인하요? 가능성. 네, 다행입니다. 9999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라고 하면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섹터 자체가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연구 개발비를 많이 쓰는 그런 업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업종도 그렇고 로봇 관련주도 그렇겠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좋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중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요. 미국이 지금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화폐를 믿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화폐를 책임지고 있는 되게 거대한 사람이 맨날 뻥을 쳐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트럼프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관세 갖고 뻥치고 뭐 채권 갖고 뻥치고 맨날 뻥칩니다. 그러면은 그 신뢰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으면 달러에 대한 패권이 상당히 위험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달러를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많이 쓰라고 그러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달러와 패깅되게 합니다.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0달러치 코인을 사면 그 100달러를 무조건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돈이 달러로 환전이 될 거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은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번에 BBB법을 통과시키면서 트럼프가 은근슬쩍 5조 달러 증액에 대한 부분을 통과시켰죠. 그 얘기인즉슨 채권을 발행을 해서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채권을 찍었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을 찍었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려가요. 내려가죠. 채권 가격이 내려갑니다.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앵커님 똑똑해요. 일단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빚진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로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채권에 대한 수요처를 만들어야 돼요. 그 수요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더라는 테더사 또는 서클 회사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무조건 고객이 그 회사에 낸 돈을 가지고 무조건 미 국채에 투자하라 이런 법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일단은 부채 한도 증액에 따른 그러한 채권 수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담보 자산으로 삼고 있는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련돼서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예전이죠. 7월 중순이었습니다. 미국의 크립토 위크에서 가상자산 3법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일단은 지니어스법이 있었고요. 지니어스법이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무슨 천재 관련법이 아니라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이었다. 여기 S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규제 프레임워크 신설에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장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법안을 왜 만들었느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놔야 아무나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당국에서 그 주도권을 쥐고 있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화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법이라고 있는데 클래리티라는 단어는 클래리파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명확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탈중앙화 개념의 법적 정의라든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코인 관련해서 너는 증권이야 하고 규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법안이 안 맞다 보니까 뭔가 얘가 법을 어기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얘를 상품으로 규정을 했다 보니까 그만큼 규제 안에 들어와 있고 규제하기가 쉬운 대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반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법인데 이건 뭐냐면 CBDC를 거부하는 거예요. CBDC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하고 상당히 방식은 유사합니다만 그 통제권이 중앙은행한테 있거든요. 근데 중앙은행한테 통제권이 있다 보면 뭔가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이 침해당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시키면서 뭔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과 규제를 개인들 차원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해주고 일단 규제 차원에서는 조금 더 법 테두리 안에 가두는 그러한 전략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쉽게 생각하실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의 경쟁력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나라가 만약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요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볼까요? 국내 코인 시장의 제도적 한계라고 돼 있는데 좀 전에 봤던 건 미국 코인에 관련된 법규들이 법제화가 상당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뜨는데 국내 규제는 제자리, 뭔가 법안 마련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2개월 동안 4개의 법안이 나왔는데 아직 제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4조 500억 달러, 2년 새 261% 급성장. 세계적인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 국내 규제는 제자리 걸음.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이대로 놔두면 뭔가 정부가 규탄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정부는 관련된 법을 법제화하려고 빨리 움직이겠죠. 그러면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가장 컸던 이슈 중에 하나가 서클의 사장님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금융지주 그 의장들을 만났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관련된 이슈화는 됐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뭔가가 나온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펼치다 보니까 그러한 충돌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CBDC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반대하는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주도하면 그게 바로 CBDC니까 미국의 정책과는 반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좀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법제화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주도로 하기보다는 민간 기업 또는 금융 지주사 위주의 그런 그 활약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코인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산을 일컬어서 위험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스테이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정적인이라는 단어 뜻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 자체가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1코인을 갖다 주면 1달러를 준다. 이런 식으로 가격 가치가 고정돼 있는 코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도대체 뭐하러 쓰는데 상당 부분은 코인을 사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을 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거나 이더리움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로 사기에도 그렇고 원화로 사기에도 그렇고 약간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코인은 코인으로 산다. 뭐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특유의 변동성을 보완하면서 실제 자산과 가치를 패깅, 즉 1대1로 고정시킨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테더를 가져다 주면 1달러를 줍니다. 물론 달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원화로 바꾼다면. 그런데 그 달러 가치 자체가 변하긴 하지만 그 1테더 또는 1서클, 1USCT가 1달러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정화폐 담보형이라든가 암호화폐 담보형, 알고리즘 기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코인은 법정화폐 담보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달러치 테더를 샀어요. 그럼 제가 맡긴 1,000달러는 바로 미국 국채를 바로 1,000달러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담보의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기반 같은 경우에 옛날에 루나라든가 테라 이런 애들이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망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따라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은행 예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해요. 근데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테이킹 한다라고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우리가 코인을 예치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가 사실은 일단은 그 거래 관계를 증명하는 데 쓰이거든요. 근데 이런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모스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연이자 15% 정도 주거든요. 네. 그럼 되게 상당히 많이 주잖아요. 예. 다만 코스모스 자체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경 없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 환전이라든가 송금, 결제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편의성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진입 장벽이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는 USDT, 테더사에서 발행을 했고요. USDC, 서클사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중요한데 일단 USDT는 테더사라고 해서 사실 홍콩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국적이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금 싫어합니다. 그리고 USDC는 서클이라는 회사고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상장된 이후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은
공교롭게도 테더가 훨씬 더 큽니다. 7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USDC 같은 경우는 2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자산이 USDT는 이걸 가지고 코인도 사요. 예를 들어서 네. 비트코인도 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담보자산 규모가 훨씬 더 커요. 음. 하지만 미국 정부는 싫어합니다. 왜? 미국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USDC는 100%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단기 국채를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정부가 밀고 있는 거는 법안으로 밀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클래리티법이라든가 아니면 지니어스법이라든가 아니면 반 CBDC법을 통해서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딱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USDT 테더는 규제하고 USDC는 좀 띄우고 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USDC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블록체인이 뭐냐면 USDT나 USDC 둘 다 블록체인을 뭘 활용을 하느냐.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을 활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되든 이더리움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는지 보실까요? 몇 달 전에 2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가격으로 640만 원입니다. 엄청 3배 올랐죠. 네. 그 이더리움이 오른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매수하기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타이밍을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제가 또 코인도 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코인에 대한 그러한 진짜요? 가격 전략도 분명히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USDC 관련해서 미국이 사랑하는 USDC라고 거창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일단은 USDC는 발행한 모든 부분을 미국 구체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서클이라는 회사에 대한 주가 추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의 그림은 테라 루나인데 얘네는 뭐 일단 사라진 애들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USDT보다는 USDC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왜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수혜주를 찾을 때 어떤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많이 써야 돼요. 네. 그리고 결제하고 송금 관련된 인프라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나는 단어가 카카오페이, 삼성페이죠. 네. 무조건 이 두 가지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지갑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요. 4천만 이상의 국민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삼성 SDS, 신세계 INC, LG CNS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시스템 통합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뭐냐면 모든 것들을 네트워크화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도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인 관련해서는 당연히 전자지갑에 갖고 있잖아요. 네. 해킹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보안이라든가 암호화 거기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양자 암호라든가 이런 관련된 단어들이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그게 오늘의 마스터 종목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네. 이 종목은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한번. 다시 아주 좋은 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가 큰 수익을 봤다고 빠이빠이 할 게 아니라 한 번 큰 수익을 준 종목은 두 번째도 큰 수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라든가 암호화폐 전자지갑 인증 솔루션 PKI라고 하죠. 인증 통합 솔루션을
전적으로 다루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인 인증이라든가 보안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DB 암호화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누구의 표준 제품을 납품을 하느냐? 바로 삼성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삼성페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페이를 할 때 얘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카카오페이라든가 삼성페이와 관련된 종목만 봐야 된다. 지금은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걔네밖에 없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양자 내성암호 기술 개발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얘는 자회사도 상당히 탄탄한 센즈랩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또 갖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인증 보안 솔루션뿐만 아니라 통합 보안 솔루션까지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쪽에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보안 솔루션 발주 확대 수혜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얘가 금융권 통합 그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금융권에서도 뭔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당연히 얘네 쪽에 수주를 또 맡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 종목은 꼭 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의 차트 한번 보면서 제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올랐다가 큰 조정을 받았어요. 큰 조정을 받다가 월봉상으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구간, 바닥을 상당히 잘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보여드리면 더 좋지만 일단 월봉으로 보는 큰 그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종목 궁금하시죠? 저희 팍스통신망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해서 찍고 들어오시면 단독 공개, 방송 끝난 직후 바로 공개해 드리니까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공감을 합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에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이 종목 하나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그 전에 과거에도 수익을 한번 냈던 종목이고 처음이 어렵지 사실 두 번째는 더 쉽다라는 말이 있듯이 수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격은요, 우리가 섹터를 판단할 때 약간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모멘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